수험생님 안녕하세요. 저는요, 여러분들과 같이 민법 및 민법 기출 지문 조문집을 강의하게 될 저는요, 민법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기출 지문집을 가지고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성실하게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출 지문집을 보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모든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가 중요한지, 지금 교수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문제로 구성되는지 하는 것을 알면서 보는 것하고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것하고 하는 것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그다음에 최고의 효율의 어떤 공부 방법, 그다음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출문제에 있던 지문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법시험 학생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10년간의 기출문제 지문집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속에서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강의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자격증 시험은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지문 강의를 보면서 이 강의집에 나와 있는 내용만 숙지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고득점으로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요, 우리가 문제를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요.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과 물권법과 채권법과 특별법이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물권법과 채권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모아놓는 게 바로 뭐냐? 민법 총칙이거든요. 그런데 민법 총칙을 알기 위해서는 물권과 채권을 알아야 민법 총칙이 이해가 되고 물권법과 채권법을 알아야 민법 총칙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의 효율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가 민법 총칙, 물권, 채권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민법 총칙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물권과 채권을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나오지 않죠. 물권법의 14문제, 채권법의 10문제, 모두 24문제가 나오는데 이 물권과 채권법만 정보를 해도 충분히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권법 14문제와 채권법 10문제는 우리가 거의 기출문제 수준을 벗어난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고득점을 하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다음에 물권법과 채권법부터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 민법 총칙 이러한 순으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이요. 부동산 환매권, 양도담보권, 근저당권, 유치권, 관습상 법정시사권 중에서 물권이 아닌 것, 이것은 뭐죠? 그것은 부동산 환매권이죠. 그래서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은 가등기, 담보 등에 하는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 되는 것이죠. 자, 2번은요. 언천권, 광업권, 어업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중에서 물권이 아닌 것, 이것은 언천권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언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언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업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어업권은 수산업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이죠. 그래서 광업권과 어업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광업권과 어업권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광업권과 어업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3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간섭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우리가 이제 간섭법상 물권이 아닌 것은 언천권, 사도통행권, 지금 여기 있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것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우리나라는 186조에서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10년, 100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물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간섭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이죠.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을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린 것이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무허가 건물이죠. 신축한 무허가 건물. 이런 것도 점유만 이전한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갑이 신축이죠. 신축 그러면 뭐가 되는 것이냐?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갑은 원시 취득하죠. 하지만 등기 없이요. 이것을 매수한 을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은 우리는 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갑은 신축하니까 원시 취득으로서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하지만 갑으로부터 이전받은 을은 승계 취득, 즉
이전적 승계란 말이죠. 그것은 186조에 의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어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린 지문이죠. 5번은요. 타인의 이마에 권한 없이 식재한 20개의 소유권이죠. 이것은 뭐냐? 타인의 이마에 권한 없이 식재를 했죠. 이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권한 없이 식재한 경우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냐? 그것은 농작물이 있죠. 농작물의 경우는 그것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죠. 하지만 나무를 권한 없이 식재했다는 것은 임차권이나 사용대차권도 없으면서 이런 말이죠. 그러면 임야 소유자에게 기속한다는 말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토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권한 없이 타인의 임야한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6번은요.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 말하죠. 일물 일권지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7번은요.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하고 독립한 물건이죠. 그래서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물건이 나왔죠. 이 물건은 먼저 현존해야 돼요. 그래서 현존성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독립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존성, 특정성, 독립성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죠. 그런데 물건의 객체에서 물건이 항상 현존해야 되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채권은 성립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건물을 분양을 받죠. 아파트 건물을 분양을 받으면 우리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채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성립이 가능하지만 물권은 물건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은 현존해야 되거든요.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물권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8번 용의 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 이거 뭐냐? 우리가 토지의 일부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는 구분 소유권과 그 다음에 전세권, 건물 전세권은 건물의 일부에 설정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맞는 말이죠. 자, 9번은요. 일필의 토지 일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왜냐? 저당권은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저당권은 일필의 토지 전부, 일동의 건물 전부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이지 건물의 일부나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10번은요.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문제가 약간 되죠. 이번에 우리가요. 집합건물법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판례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또는요. 여기서 뭐냐? 아파트죠. 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이렇게 공동주택의 경우는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것이죠. 따라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분 소유로서 분양할 목적이 되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 건물을 하겠다. 즉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가 되면은 판례가 뭐라고 했냐? 등기가 없이도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보면은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은요. 원칙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건물이 있죠. 일동의 건물이 있고 이 건물에 이렇게 중축을 하게 되죠. 이렇게 중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중축된 부분을 건물의 일부라고 하죠. 이 부분이 구분 수익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를 따로 해야죠. 등기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별도로 했을 때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만약에 등기를 따로 하지 않고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전체를 일동의 건물로 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다세대나 먼저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물하고 그다음에 1층에 있는 단독 건물에 중축이 됐을 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가 되면 분양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이런 말이죠. 이러한 경우는 등기 없이도 건축물 대행에 등록이 없이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일도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세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일도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조심해야 될 것은 집합건법이죠. 이 집합건물법에서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합건법은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이런 것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가 된다. 그러면 구분 소유 등기, 즉 구분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죠. 자, 11번은요. 아파트 부장권이죠.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물건.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이죠. 따라서 이것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뭐 주택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해서 소유권으로 인정될 수는 있어도 그것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12번 집합물 위에 재단 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럼요, 집합물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은 뭐죠? 현존하고 그 다음에 특정되고 독립해야죠. 이 특정성과 관계가 되는 게 바로 집합물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돼지 우리 있죠? 돈사라고 그러죠? 돼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돼지 새끼들 전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범위와 장소와 그 다음에 수량 등이 특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거래의 목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 이것은 집합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돼지가 크다 보면 내다 팔겠죠? 그럼 수량이 변동이 있죠? 다시 또 새로운 새끼들 또 들어오겠죠? 또 거기에 있는 또 새끼들이 또 돼지들이 또 새끼를 낳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량의 개체수가 커지고 줄어들고 커지고 줄어들고 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점유 개정들을 할 필요가 없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물을 위해 재단 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에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그것은 틀린 지문이죠. 자, 13번은요.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 방법이죠. 물권 변동에 효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성이죠. 특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그 대외적 표시가 뭐가 되냐? 그것은 계속돼야 돼. 계속된다. 알겠죠? 그래서 특정한다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수원 같은 경우는 울타리가 쳐져 있죠. 그걸 특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다. 그럼 거기다 페인트 칠한다거나 새끼줄로 묶는다거나 이런 것을 하죠. 그것을 우리는 특정이라고 얘기하고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한 것은 입간판이죠. 입간판을 세워가지고 여기 이 논의 이 밭에 있는 밭의 소유자는 갑인데 이 농작물의 소유자는 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돼야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특정하지 않고 그러면 틀렸죠. 그것은 명인 방법이 아니죠. 명인 방법이 아니니까 물권 변동에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14번은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죠. 그래서 임목에 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가 된, 즉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을 뭐라 하냐? 임목이라고 얘기하죠. 임목. 알겠죠? 그럼 임목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임목은 반드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하고 임목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고 그래서 임목 보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가 된 것은 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명인 방법의 경우는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명인 방법의 경우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맞는 말이죠. 자, 15번은요.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이래 됐죠. 경작한 족발을 수확하지 않은 채 병에게 매도했다. 그러면 어때요? 병이 명인 방법을 갖추면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 보죠.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죠. 그러면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니까 을이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죠. 그래서 갑이요 권원에 의해서 을의 토지에서 경작을 했죠. 이 쪽파는 누구 것이냐? 갑의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농작물의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작물에 있어서 권리 변동의
공시 방법은 뭐냐? 바로 명인 방법이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범위의 토지가 있죠. 몇 번지 토지에 있는 농작물, 이 농작물 전부에 대해서 갑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런 것을 입간판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라고 하죠. 그것을 게시하게 되면은 그때는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이전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명인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갖추면 쪽파의 소유권을 받는다. 취득한다. 맞는 말이죠. 자, 16번은요.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왜 그러냐?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냐? 원래는 일물 일권주의죠.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 위에 저당권이 두 개 있을 수 없지만 순위를 달리하면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순위가. 그래서요.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1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동순위의 저당권이 두 개 이상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중 일정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일정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는 근로기준법상에 딱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죠. 최우선 변제권을 보면 어떻게 되냐? 먼저 우리가 매각대금이죠. 매각대금에서 보면 먼저 저당권 실행 비용을 빼고 그다음에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그러면 여기가 뭐가냐? 여기서 최우선 변제권이죠. 최우선 변제권 여기 당해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냐? 우선 변제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뭐가냐면 먼저 주택임대차가 있죠. 주택임대차가 있어. 서울은 보증금이 9,500 이하일 때는 3,200까지. 그 다음에 상가는요, 6,500 이하에서 2,200까지. 그 다음에 임금 우선 특권이죠. 3년분의 퇴직금, 3개월의 임금, 재해 보상금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죠. 우선 변제는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이런 말이죠.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이 여기 있는 것은 전부가 다 채권이란 말이죠.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채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거든요. 그 채권이 우선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내용이죠. 이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중 일정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3년분의 퇴직금, 3개월의 임금,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은 최우선 변제권으로서 저당권이나 전세권보다는 무조건 다 뭐한다?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그런데 저당권은 물권이다. 그 다음에 임금 우선 채권은 채권이다. 다른 말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18번은요. 주택임대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임대보호법상. 물론 대항 요건을 갖춘 것 중에서 이게 뭐죠?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죠. 이것을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액이 아니죠. 서울에서 9,500을 넘는 거.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 5천이다. 이런 경우는 그것은 최우선 변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해서 무조건 저당권보다 우선하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반전을 맞고 반전을 드리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경우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지만 소액이 아니고 9,500을 넘는 것이죠. 그때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19번은요. 그래서 18번 틀리면 지문이죠. 19번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제3자에 소유있다. 이것을 판례가 뭐랬냐? 임차권이 등기가 됐다 해서 임차권이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임차권이 등기가 되죠?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항적 효력, 판례가 이것을 뭐냐? 물권적 효력이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대항력은 물권적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한 효력, 이것을 우리는 대항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20번은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이것은 뭐라 하죠?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 임금 우선 특권. 그래서 저당권이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다. 21번은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했기를 경유해 준 자는 불법적,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점유자에게,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하지만 점유 보조자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냐? 이 사람을 종전 소유자 또는 소유권을 뭐한 자, 상실한 자라고 하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가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자는 종전 소유자, 이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22번은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왜냐? 우리가 보면 항상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단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해서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를 했는데 아직 미등기란 말이죠. 미등기. 그럼 누가 소유자냐? 갑이 지금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갑하고 을 중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 이렇게요. 이 을을 뭐냐? 을을 사실상 소유자, 판례가요. 사실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질적 소유자요. 실질적. 이 갑을 뭐냐?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법률상 소유자. 이 사람을 뭐죠? 형식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질과 형식 중에서 어디가 더 진짜죠? 실질이 더 진짜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다 받고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해 줬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누가 소유자가 되냐? 실질적으로는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제3자, 즉 불법 점유자에 대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냐? 또 이거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이 소유자예요. 실질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그런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만 보냐? 우리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3자, 즉 불법 점유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매도인인 갑이 소유자로 취급이 되고 을은 소유자로 취급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불법 점유자, 즉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명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이때는 어떻게 하죠? 매도인을 대위에서 청구를 해야죠. 매도인을 대위에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23번은요.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은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의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것이죠. 여기서 말할 때 뭐가 있냐? 양도인이라고 되어 있죠. 양도인을 뭐라 하냐? 이 사람을 종전 소유자다. 다른 말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현재의 소유자가 행사하죠.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기 때문에 양도인 항은 종전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고, 틀렸죠? 유보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때 양도인의 경우는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불법 점유자는 제3자죠. 제3자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제3자는 그러면 양도인과 양수인 중에서 누가 소유자냐? 지금 양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았겠죠. 그래서 제3자 입장에 왔을 때는 양수인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양도인은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물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24번은요.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매매계약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그다음에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했죠. 이걸 뭐냐?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갑을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죠. 을하고 계약하고 대금을 다 받았단 말이죠. 대금을 다 받았는데 아직 등기는 갑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을 앞으로 목적물을 이렇게 인도해서 을이 지금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지금 미등기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을은요. 이 을에 그러면 을이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멀어지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만 보면은 누가 소유자다? 을을 우리는 사실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은요, 비록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우리 민법 213조에 보면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요,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을 때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죠. 그런데 을이 한 사람이 또 병하고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 대해서 물건을 을이 병한테 물건을 넘겼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지금 물건을 이렇게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 못하지만 갑은 병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왜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갑이 못하면 갑은 병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보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했다. 병에게 팔았단 말이죠. 매수인은 을을 얘기하고 제3자는 병을 얘기하죠. 매도인은 갑이죠. 갑은 제3자 병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한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틀렸죠. 자, 25번을 보면 갑 소유 X 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형공인하게 20년간 점유했지만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병을 대하여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갑 소유 토지를 얘기해 보죠. 어디냐?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 보면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됐냐?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점유는 누가 하고 있냐? 을이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자주죠. 자주 평은 공인하게 20년간 점유했죠. 그러면 을은 20년간 점유했으면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나오죠. 그래서 점유했지만 등기하기 전에 갑이 이걸 또 병한테 처분했죠. 병한테 처분하면 병은 선악을 볼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누가 지금 점유하고 있냐?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이 경우 갑은 병을 대위하여, 왜? 갑이 병한테 팔았으니까 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이때 이 갑을 뭐라 한다? 갑은 종전 소유자, 다른 말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갑은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토지의 불법 점유의 이유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있다 틀린 것이죠. 26번은요. 임차는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먼저 이제 갑을 우리 뭐죠? 임대인이죠. 보통 임대인은 소유자란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은 본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을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죠. 목적물을 점유하면 자력구제권이 여기서 나오죠. 자력구제권 이렇게. 그 다음에 점유하면 점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를 침탈한 자에 대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등기하게 되죠. 임차권이 등기가 됐다고 해서 물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채권이죠. 하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대항력이 생기고 또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임차인이 등기를 했다고 해서 임차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임대차를 보면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이잖아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그것을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럼 그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목적물을 임대인이 반환받아 가지고 임차인한테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차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임차인이 이제 점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어떡하냐? 갑의 권리, 임대인의
권리를 뭘 한다? 대위 행사.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요, 27번. 지역권 및 저당권이죠. 여러분, 지역권과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느냐? 점유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지역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저당권에 의한 반환청구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역권과 저당권은 또 점유, 보호, 청구권도 없죠.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28번은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죠. 여러분,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를 해야죠. 이 점유는 유치권에 있어서 성립 요건이고 플러스 존속 요건이죠. 성립에서 존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점유를 침탈당했다? 그 말은 지금 점유가 존속하지 않는다. 존속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소멸하고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누군가가요 유치 목적물을 침탈해 간다. 그랬을 때 유치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느냐?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한다. 그럼 유치권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유치권도 뭘 한다? 점유는 하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치권은 침탈당하면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해서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따라서 유치권은 뭐가 없다? 추구표가 없다. 유치권은 뭐가 없어? 추구표. 그럼 추구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가죠? 그럼 쫓아가서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누군가가 내 물건을 침탈해 간다. 이 말은 유치권자가 지금 점유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유치권은 아웃이 돼. 그러니까 유치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죠? 유치권은 점유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29번.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상 지배, 사실적 지배를 말하냐? 점유를 하죠. 점유를 한다 할지라도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죠. 왜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여야 돼.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이든 점유자이어야 되지만 점유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30번 한번 볼까요? 자, 30번요.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왜요? 물권적 청구권의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해요. 귀책 사유를 불문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있죠? 손해배상은 반드시 고의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해야 돼. 말이 다르죠.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런데요, 손해배상은 귀책 사유가 있고 손해가 발생해야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자, 31번은요. 부동산 물권에 관해서는 등기를, 동산 물권에 관한 점유를 공시방법을 한다. 이것은 일단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부동산은 언제나 등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법정이상권 같은 경우는 뭐죠? 법정 관습법상이죠. 그 다음에 분묘기재권 같은 것은 봉분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쪽파 같은 거 가까이 있죠. 그것은 명인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인도, 즉 점유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현실의 인도. 두 번째는 간이 인도. 세 번째는 점유 개정. 네 번째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이 중에서 점유 개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선의 취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32번은요.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안에서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틀린 것이죠. 먼저 여기서 이렇게 물건이 있잖아요. 이 물건. 그럼 이 물건이 누구 것이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봐야 되죠. 등기부를 보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냐? 공시의 원칙이죠. 등기부를 봤더니 1번 여기요. A, 2번 이렇게 갑이라고 되어 있죠. 아, 그러면 현재 갑이 소유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갑이 소유자고 믿고요. 이렇게 다시 또 누구죠? 이렇게 병이 또 쓸 수 있죠. 1번 A, 2번 갑, 3번요. 이렇게 을, 3번 을이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 이제는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뭐가 된다? 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럼 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면 무효인 등기를 믿고 을이 샀을 때 을이 과연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거 이제 문제가 되죠. 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못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을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되냐? 을이 소유자가 되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A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죠. 그래서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뭐가 나온다? 동산의 경우는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공시에는 또 뭐가 있냐? 공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프랑스와 같은 의사주의 법제가 있고 우리나라와 독일과 같은 형식주의 법제가 있단 말이죠. 형식주의. 그래서 이 의사주의라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고 물권적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새롭게 등기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의사주의 법제에서는 등기를 대항 요건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 즉 우리는요, 형식주의는 다른 말로 뭐냐? 우리나라하고 독일이죠. 그래서 등기를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보죠. 아무리 계약을 10번, 100번 했다 할지라도 등기를 가져오지 않으면 법률상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형식주의, 즉 우리나라와 독일은 등기를 뭐로 보냐? 성립 요건주의, 효력 요건주의라고 보는 것이고, 프랑스 같은 의사주의에서는 등기를 뭐로 본다? 대항 요건으로 보죠. 그러니까 의사주의든 형식주의든 둘 다 뭐는 필요로 한다? 등기는 필요로 한다. 이게 중요하죠. 둘 다 등기를 필요로 한다. 다른 말로 공시의 원칙이 둘 다 적용이 된다. 하지만 프랑스와 같은 의사주의에서는 등기를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독일과 우리나라와 같은 형식주의에서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하고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주의든 형식주의든 둘 다 공시 방법은 필요로 한다. 그래서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아래서는 공시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33번은요.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만 정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 권리의 변동 등께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시라고 하는 것은 물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공시라고 하는 것은 다 있죠. 이런 부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혼인신고, 결혼신고, 혼인신고 있죠? 그 다음에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것들도 다 뭐죠? 법률 가족관계 등록부에 다 기재가 되는 거죠. 옛날 말로 하면 호적부에 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게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도 다 공시의 기능이죠. 따라서 여러분요, 배타적 권리의 변동 등기, 거기에도 공시의 원칙은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34번을 보면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의 이전이나 또는 유보해야 한다. 무슨 말이죠? 이것은 명인 방법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다. 그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임목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된 임목이 있죠. 이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지만 명인 방법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이나 소유권의 유보해야 한다. 이렇게. 35번은요. 등기나 점유 외에도 특수한 공시 방법이 간섭법상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의 경우는 뭐가 있다? 봉분이 있다. 알겠죠? 이 정도만 알아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정되고 있다. 자, 36번은요.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죠. 따라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물권의 표상, 표식으로서 뭐가 필요하다? 공시. 그래서 부동산 등기, 동산 점유, 인도를 그 표식으로 하고 있죠. 자, 37번은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조건이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면 뭐죠?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일단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장래를 향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지금 현재 효력이 발생했으나 나중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제 조건부 법률에 의해서 등기를 격려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소멸하죠. 어딜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그러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소급하여 소멸할 수도 있지만 합의란 말이 없으면 장래를 향해서 뭐한다?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원래의 소유자에게 뭐가 된다? 복귀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갑이 을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다. 그럼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효력을 잃게 되죠. 장래를 향해서. 그러니까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복귀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38번은요.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25년간 점유했지만 아직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전히 갑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갑에게 있지 않다.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다. 맞는 말이죠? 왜요?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죠? 그런데 지금 갑이 25년을 점유했죠? 그러면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임에도 불구하고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법에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뭘 하지 않는 한 등기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경우 지금 을은 뭐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고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법률상 소유자로 취급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법률상 소유자로 취급이 된다. 단지 갑은 을에 대해서요 등기를 청구할 뭐는 있다? 권리는 있다 이런 말이죠. 자, 39번요.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갑이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죠. 그러면 갑이 등기를 격려받았다. 그러면 승계취득이죠. 그럼 갑은 그냥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인데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도 관계없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가지고 만약에 을이요 갑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되죠. 해지하게 되면 처음부터 계약은 무효가 되고 갑 앞으로 되어 있던 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래서 갑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은 을에게 복귀를 하겠지만 아직 해제를 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갑은 을과의 계약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받았죠. 잔금은 아직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등기를 격려받은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이고 만약에 잔대금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인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를 해야 갑이 소유권을 복귀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해제했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이다. 그래서 갑에게 있지 않다? 틀린 것이죠. 40번은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그 토지를 또 병에게 양도했죠.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등기를 해야지만 이 지상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주체가 다르죠? 주체가 상이하죠? 그러면 이 을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 병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다시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을이 등기하기 전에 갑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41번을 보면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이렇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을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즉시는 아니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도대체 이것은 뭔가? 지금부터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청구권에 기한 것을 뭐라 하냐? 우리 이것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고 소멸시효는 아무런 말로서는 10년이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느냐 안 되냐는 그것은 당사자가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형성권은 우리는 뭐냐? 이것을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법원이 직권으로.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라고 하는 제도가 없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가냐? 형성권에 기한 것을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행 판결의 경우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하냐? 우리 이것을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하고 형성 판결의 경우는 등기도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과연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청구권인지 형성권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이때 발생은 무슨 매수청구권. 그래서 청구권 앞에 매수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변경이죠. 변경은 무슨 증, 감, 청구권이죠. 증액하고
감액하는 청구권이다. 무슨 분할 청구권이죠. 분할 청구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무슨 소멸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뒤가 지금 뭐로 됐죠? 청구권이 됐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형식이다 이렇게 하고, 형식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실질이죠. 매수라는 말이나 증감이나 소멸이나 분할이나 소멸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그것을 실질이라고 얘기하고, 실질은 우리는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지분 매수청권. 뒤에가 청구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매수란 말 있죠? 우리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료 증감, 차임 증감, 전세금 증감 청구권. 청구권은 말 있지만 앞에 증액이다, 감액이란 말 있죠? 우리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여기 분할 청구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 합유물 분할 청구권, 청구권 앞에 분할이란 말이 있으니까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청구권 소멸이죠? 지상권 소멸 청구권, 지역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소멸 청구권 이렇게 청구권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다 이렇게 하고,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죠. 청구란 말 앞에 분할이란 말이 있죠. 우리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하고,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형성 판결이다. 등기 없이 권리가 변동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청구권 앞에 이전 등기란 말이 있죠. 매수다, 분할이다, 그 다음에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없잖아요. 청구란 말 앞에.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순수한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뭐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만약에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그것은 판결이 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우리 이것을 형성 판결을 얘기하고, 형성 판결의 경우는 그것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서 나오는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소송, 이런 것들은 다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고,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하고, 이행 판결의 경우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자, 42번은요. 교환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적 교환. 교환은 뭐냐? 계약이죠. 계약은 뭐냐?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186조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자, 43번은요. A약 완결권의 행사죠. 그럼 우리가 A약 완결권의 행사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본계약이 체결이 되죠. 따라서 A약 완결권의 행사하면 본계약이 체결되죠.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자, 44번은요.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이전이죠. 교환계약,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등기를 해야지 물권이 이전되고, 법원의 이행판결이죠. 이행판결, 형성판결은 등기 없이. 하지만 이행판결은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자, 45번은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봐봐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청구라는 말 앞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 있죠. 청구라는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고 형성 판결이고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하지만, 지금 청구란 말 앞에 이전 등기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형성권이 아니고 순수한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하죠.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죠. 여기까지 확정됐다. 여기 이것을 우리는 이행 판결,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이 변동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이 됐죠. 그럼 우리는 원칙적으로 점유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법조문 245조에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된 경우는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46번 등기된 임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등기된 임목에서 저당권은 뭐죠? 저당권을 취득하죠. 취득하는 것은 승계 취득이란 말이죠. 승계 취득 속에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가 있고 이전적 승계 속에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저당권의 설정은 승계 취득 중에서도 설정적 승계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승계 취득은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 47번은요. 점유 취득쇼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이죠. 그래서 점유 지역권을 취득쇼에서 지역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요. 점유 취득쇼에 의한 지역권을 취득가 있을 때는 사실은 여기에서요. 점유 취득쇼란 말은 사실 맞지 않죠. 왜냐하면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취득쇼 이렇게 해야 맞겠죠. 취득쇼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이래야지 앞에 점유란 말은 여기서 여러분요. 지워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지역권이요. 시효 취득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지역권이 시효 취득하려면 먼저 뭐냐면 요역지 소유자가요. 두 번째 승역지상에 세 번째 통로를 개설을 해야죠. 통로를 개설하고 네 번째 요역지를 적법하게 점유하죠. 그래서 요역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그래가지고 뭐죠? 계속되고 표현되고 그다음에 몇 년? 20년이죠. 20년간 그다음에 뭐를 해야?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을 취득할 때 점유는 지우고 왜냐하면 점유란 말은 앞뒤로 안 맞겠죠. 그냥요. 지역권의 취득은 등기를 해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등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취득시효의 경우는 이제 뭐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48번요. 현물 분할의 합의죠. 여러분, 현물 분할의 합의는 현물 분할은 뭐가 똑같냐? 교환계약하고 똑같아. 우리가 분할은 현물 분할과 가격 배상과 대금 분할 세 가지가 있는데 현물 분할은 마치 물건을 교환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가격 배상은요. 매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은 법령이죠.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현물 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이 취득하니까 여기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공유물 분할의 효과는 소급효가 없다. 왜? 등기할 때부터 권리를 취득하니까. 등기할 때부터 권리를 취득하니까. 그래서 현물 분할은 교환 계약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가격 배상은 매매 계약과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49번은요. 의뢰 건물을 갑이 경락받아 경락되면 모두 완납했으나 아직 등기를 경력받지 못했죠. 우리는 187조에 의해서요. 상속, 회사의 합병, 포괄 유종,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 그 다음에 뭐냐? 공용징수 또는 수용, 그 다음에 형성 판결,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법정 이사권의 취득, 그 다음에 용익물권에서 존속기한이 만료가 된 경우,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따라서 보면 의뢰 건물을 갑이 경락받아 경락되면 완납하였으나 아직 이전 등기는 격려하지 못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다? 을이 경락을 받았죠. 그래서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있지 않다. 틀렸죠? 을에게 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50번. 증여계약의 취소죠. 증여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어때요? 계약을 취소하면 소유권이 원상으로 복귀하죠. 그래서 원상으로 복귀, 등기 없이. 재단법인 설립할 때요. 출연자산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을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얘기해. 우리가 이제 재단법인은 뭐냐면 이 갑을 뭐라고 하냐? 출연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출연자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내놓는 사람을 얘기하죠. 이것을 법인이죠. 그래서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187조에 의해서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법인이 소유자죠. 예를 들어서 생전 처분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그래서 법인이 설립 등기를 할 때
유언에 의해서 설립할 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법인 앞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법인에게 이전되지만 갑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갑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할 수 있죠. 그리고 병이 나서 이렇게 등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법인은 병에 대해서 뭐를 못한다? 대항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이 소유자가 되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186조에 의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출연자와 법인 사이로 되어 있죠.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소유권의 기속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기속이죠. 상속, 해사의 합병, 포괄 유증 이런 말이고요. 합병에 의한 법인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방금 얘기했죠. 사망, 그 다음에 해사의 합병, 그 다음에 포괄 유증 이런 것들은 등기 없이,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등기 없이도 발생하는 것이죠. 알겠죠?